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도림에서 살고 있는 30이 넘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겪은 정말 충격적인 저희 집안일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일로 저희 시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져 건강을 잃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정도였죠. 저희 시아버지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사건 당시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취미가 등산이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건강도 돈도 다 잃고 쪼그라든 노인이 되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그중 셋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죠. 저희 시아버지 엄청난 부자세요. 재벌 이런 건 아니지만 서울의 상가주택만 5채를 가지고 있으시니 제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부자신 거죠. 시세로는 못해도 100억은 될 거라는 게 제 남편의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보지도 못해본 돈이네요. 그런데 남편 형제들 누구도 그 유산을 탐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없어 보인 거죠. 겉은 정말 탐스럽고 예쁘지만 속은 썩다 못해 벌레까지 들어찬 과일 같았다랄까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유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질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산 싸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유산 싸움을 해봤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네요. 먼저 그 시작이 되었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두 분은 집안 대 집안으로 맞선을 봐서 결혼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집안도 당시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 집안은 더 부자였대요. 서울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혼한 시아버지는 시모에게 눈길도 안 주었다네요. 시어머니 외모가 키도 작고 얼굴은 넓적한 모습이었거든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매일 도박, 술, 여자 이 3가지만 끼고 살았다더군요. 그래서 재산도 다 말아드신 거래요. 도박 때문에요. 그리고 첫째 아주버님을 낳고 얼마 안 가 꽃뱀을 만나 또 한 번 크게 날려먹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날려도 서울에 집이 5채나 남아있다니 정말 대단한 부잣집이었나 봐요. 하여간 젊어서 그렇게 막 살아왔으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가 입이 엄청 험하세요. 같은 말을 해도 좋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꼭 싸움으로 만드는 놀라운 말재주들을 가지고 계셨죠. 믿음도 없고 정도 없는 부부셨기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 시대에는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였나 봐요. 큰손주 오면 주려던 알사탕, 이거 당신이 먹었수? 그래, 아니 만나 보여서 내 한 알만 먹었지. 아니 먹었으면 다시 제자리에 넣어둬야지. 이걸 베란다에 그냥 던져두면 어째요? 개미 낀 거 안 보여요? 거 당뇨도 심한 양반이 뭐 한다고 사탕을 주워 먹긴? 그렇게 빨리 세상 하직하고 싶소? 내 도와드려. 그 여편네 또 시작이네. 아이 단계 땡기니까 나도 입에 넣어봤지. 그까짓 거 먹는다고 내가 죽어? 그래요. 안 죽으니까 실컷 드쇼. 자이했다 개미사탕. 이것도 마저 드시오. 시어머니는 개미가 가득 붙은 사탕을 시부 입에 밀어 넣으셨죠. 아이 퇴퇴. 아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어? 왜 아침부터 그렇게 욕이 그리워? 아이 한 사발 해줘. 이 양반아.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지 좀 마쇼. 손주 주겠다고 사서 숨겨둔 걸 어찌 찾아서 입을 대는지. 아무래도 굿이나 한판 해야겠다 며느라. 나가서 좀 용한 무당 좀 알아봐라. 네? 무당은 왜요 어머님? 저 양반 저렇게 먹지 말라는 걸 곧 죽어도 먹는 걸 보니 아무래도 뱃속에 거지객이 붙은 것 같다. 굿이라도 해서 떼야지 원. 어제는 산에 갔다가 밤새도록 막걸리를 처먹지 뭐냐? 의사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도 들어 처먹지라느니 에휴 죽어서나 그놈의 술을 끊을 건지. 아이 그럼 나더러 뭘 먹으라는 거야? 쌀밥도 안 된다. 단 것도 안 된다. 떡도 안 된다. 이 하다못해 술도 마시지 말래. 당신이 나 괴롭히려고 그 의사놈한테 시킨 거 아니야? 이 반평생 그런 거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 아버님 고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아버님 당뇨 정말 심하시대요. 제가 같이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서 잘 알잖아요. 흰밥이나 막걸리 같은 거 그리고 단 거 자꾸 드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나중에 당뇨 더 심해지면 실명도 하고 다리도 잘라야 할지 모르신대요. 약도 드시면서 술을 마시면 어쩌세요, 아버님? 냅둬라 저거. 저 양반 저러다가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눈도 멀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때 돼서 내가 뒤치다거리 해줄 거라 생각 마요. 화가 안양 전에 버려버릴 테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얼굴만 마주하시면 싸움이 일어나는 시부모님을 보고 살자니 가운데 있는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이지만 일부러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서 집을 나갈 정도였어요. 돈이 궁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집 근처 마트에서 진열대 정리 알바를 구한다고 하기에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최저시급을 준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최대한 집에서 나와 있는 게 속 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시부모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시 시모는 안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으셨고 시부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죠. 안방에 있으시던 시어머니가 소리치시더라고요. 산에 갔다가 입은 옷은 세탁실에 넣어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늙은이 귓근육도 막히는겨? 직접 옷을 빨라는 것도 아니고 세탁실에 넣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깨끗하니까 다시 입으려고 넣어둔 거지. 한 번 입으면 꼭 빨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당신처럼 한 번 입고 빨면 그게 다 낭비라고. 깨끗하면 말도 안 해. 여기 진흙이 잔뜩 묻어서 장롱이 난리 난 거 안 보여요? 아이고 이 화상아.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어. 아이고 또 시작이네. 혜미야 네가 가서 좀 치워라. 니네 시어머니 지랄병이 또 돋았나 보다. 시아버지의 한 소리에도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했어요. 분명 끊임없이 두 분의 말싸움이 이어져야 하는데 웬일인지 조용했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장롱문을 열어둔 채 안쪽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그동안 저는 어머님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를 다니며 배워둔 거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손이 떨려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금방 도착한 119 구급대는 어머님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곤 금방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이 수술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떠나버리셨어요. 온 가족이 갑자기 허망하게 가버리신 시어머니를 그리며 애도를 했습니다. 장례식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니 탓 내 탓 공방이 시작된 거죠.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매일 들들 볶으면 엄마 심장이 망가져서 그렇게 돌아가셨겠어요.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떠난 거 아니냐고요. 기집애 말하는 거 하고는 GM이 똑같아서니 입이 저 모양이지. 내가 뭘 네 엄마를 들들 볶았다고 그래. 허구한 날 들들 볶인 사람이 난데. 그리고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승질이여. 너는 나 죽어도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줄 줄 알아라. 코이한 것. 그깟 돈자랑 지겹지도 않으세요?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게 돈자랑뿐이 없죠? 네, 주지 마세요. 나도 받을 생각 없으니깐. 이 사람이 왜 이래? 가장 힘드실 분이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여기 어머님 모셔두고 있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큰 소리 내시면 어머님 슬퍼하세요. 지금 큰 소리 안 내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환갑잔치 한 지 고작 1년뿐이 안 됐어요. 요즘 누가 환갑이 늙었다고 그래요? 한창 나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벌써 이렇게 가버렸다고. 아니 대체 새언니는 집에서 뭘 한 거예요? 그때 엄마랑 같이 있었다면서요. 집구석에서 엄마 잘 안 살피고 뭐 했냐고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넌 위아래도 없냐? 그렇게 걱정됐으면 네가 엄마 모시고 살지 그랬어. 그때 엄마 팔 부러졌을 때는 오만 핑계 다 대면서 안 모시더니 지금까지 엄마 봉양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만들 해. 손님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어디서 언성들을 높여? 에이, 자식 새끼들이라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놈들이 없어. 나 죽어서도 이렇게들 싸워라. 어떻게 식장에 곡소리보다 싸우는 소리가 더 크냐? 시아버지의 녹이 어린 한마디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죠.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모습만큼 안 좋은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우이 말대로 제가 조금만 더 잘 살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한동안 심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리고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희 집은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가 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보다 먼저 환갑잔치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 환갑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5개월뿐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잔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환갑이신데 큰일도 있었고 하니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식사로 대체할까요? 지금 내 환갑잔치를 안 해주겠단 말이냐? 네 시애미 환갑 때는 그 뭐냐? 이 개그맨도 불러서 사회 보게 하고 하더니 누구냐? 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디? 너는 자꾸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유산은 10원 한 장 못 준다. 그러니 알아서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환갑잔치 준비해도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 이 미련한 것. 그리고 그날 너희들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소개요? 누구요? 그날 보면 알아. 시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그날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실 분도 아니었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환갑잔치를 준비하라는 시아버지의 엄명에 저는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아버님도 참. 어머님 떠나신 지 이제 얼마나 됐어? 한 반년 됐나? 4달하고도 3주 지났네요, 형님. 아무리 정이 없으셨다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셔서 곡기를 끊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사구제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잔치를.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님 엄명이니 준비를 해야지. 저는 못하겠네요. 전 아직도 밤마다 어머님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서 눈물 쏟아져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저번 명절에도 저희 힘들까봐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 다 하시고. 형님, 그거 제가 다 한 건데. 그래? 난 어머님이 준비한 줄 알았네. 미안해, 동서. 어쨌거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아버님 환갑잔치 준비하는 걸로 해. 잘 들어. 이번에 아버님 눈밖에라도 나면 유산도 한 푼 못 받는다고 하니깐 각별하게 언행 조심하고. 시누이는 잔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인간성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나 뭐라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기 싫어도 어쩌겠어요.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하니 따를 수밖에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입이 떡 벌어지도록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쪽 친척 중에는 아무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사실 연락드리기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큰형님이 이모님에게 연락을 했다가 평생 먹을 욕을 하루 만에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 형제분들이 찾아오셨죠. 나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준비한 잔치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했는데 이후 등장한 한 여자 때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고 머리에 비녀까지 꼽은 젊은 여자가 등장했어요. 검은 눈 화장에 빨간 립스틱까지 진하게 바른 여자였죠. 그 여자의 등장에 시부입이 귀에 걸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꽃사슴 예쁘게도 하고 왔네. 왜 이렇게 늦었어? 중요한 날이니까 준비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여자를 향해 꽃사슴이라고 부르는 시부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했죠.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 낯이 익은 모습에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자자, 인사들 해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조만간 식도 올릴 예정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새어머니라고 부르고 잘 모시면 되는 사람이야. 행여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하대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시부의 한마디에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차에 환갑잔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새어머니라뇨. 심지어 그 여자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님, 너무한 거 아니요? 이 영수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저런 새파랗게 어린 것을 불러서는 뭐라고요? 이 새어머니? 노망 나셨소? 형님 그러다가 천벌 받아요. 이놈이 좋은 날 기분 잡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햇소리 할 거면 그만 가던가. 아니면 네 놈이 좋아하는 술이나 조용히 마시고 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갈 참이었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고 좀 살아요. 대체 언제 철들려고 그리 사는 거요? 아버지 재산 꽃뱀 만나 다 날려먹더니 그걸로 부족했소? 그래놓고 장손이라고 재산 다 가져가서 지금 막내는 화물차 운전이 나면서 살고 있어.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에이씨, 여보 갑시다. 거 오지 말자니까 왜 오자고 해서는. 다들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씩 하더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신 거죠. 결국 남은 건 자식들이었어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정이 없으셨다고 해도 저희는 자식들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 눈에 눈물도 마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새어머니? 나 참 기가 막히네. 시끄럽다. 너희들도 우리 사이가 불만이라면 싹들 나가라. 엥? 잘들 한다. 시애비 환갑에 큰 소리들이나 치고 다 필요 없으니 썩들 나가.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난 이 사람이랑 새 인생 시작할 거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게 뭐가 나빠? 이미 이 사람하고도 그러기로 약속 다 했다. 아버지.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시아버지와 남편 형제들의 언쟁이 오고 갔어요. 시누이는 그 싸움을 보면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더라고요. 아가씨 취하겠어요. 그만 마시세요. 그때 취해버린 시누이가 소리에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구나. 아주 재밌어.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러다가 아버지 숨겨진 자식들만 나타나면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드라마를 안 봐요. 우리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더 재밌거든. 아이고, 아가씨 그만하세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고 형제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시아버지의 저런 황당한 행동을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잠자리에 드는데 그 여자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야? 아는 사람이야? 그냥 낯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나. 아무리 기억을 쥐어 짜내도 그때는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아버지 환갑잔치는 잘 했냐고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싹 다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어처구니 없어 하시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 치매 같은 거 아니시지? 그럼 치매는 아니신 것 같아. 정신은 똑바르시거든. 자기 아내 죽자마자 5개월 만에 재혼할 사람 데려오는 게 제정신이니? 사돈 흉보기는 싫지만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5개월 만에 여자 데려온 거 보면 이미 그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건데. 아이고, 너희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게, 심지어 그 여자 엄청 어리다? 나랑 나이 비슷한 것 같아. 네 시아버지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니? 어쩜 부끄러움을 모를까? 네 나이대라고? 그럼 뻔한 거 아니니? 네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온 사람이지. 네가 잘 살펴봐. 나이 많은 노인네가 한 방에 재산을 다 잃는 건 딱 2가지야. 도박이나 여자. 내 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얘 봐라. 그중 일부분은 김서방 돈인 거지. 그럼 네 돈인 거고. 네가 잘해. 그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았으면 네 공이 큰 건데. 이러다가 넌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이 멍충아. 시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건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환갑 기념으로 그 여자와 해외여행도 다니고 국내도 이산저산을 다니며 즐겁게 여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으신 양반이 말입니다. 웃긴 게 가족 여행에도 시아버지는 항시 빠지셨어요. 재미없다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는 한 달 동안이나 여행을 다니신 거죠. 그 여자는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산만 타러 등산을 가신 게 아니었나 봐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한 달 뒤쯤 시아버지가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재혼을 할 테니 결혼식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간소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어머니라고 부르라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는 형제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자 역시나 시아버지는 유산을 들먹이기 시작하셨어요.
니들이 내 사랑을 인정 안 해주겠다면야, 좋다. 그러면 내 너희들한테 10원 한 장 안 남겨주고 떠날 거다. 나 즐기면서 사는데 다 쓰고 갈 거란 말이지. 그래도 좋으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꼭 유산을 들먹이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은 절대 이 결혼 찬성할 수 없고 그 여자를 새어머니라고 부를 생각도 없다고요. 그러곤 집을 나왔죠. 당신한테 미안해. 상의도 없이 저질러버려서. 난 그냥 유산 따윈 안 받을 생각이야. 그깟 돈이 뭐라고. 우리 엄마 배신하긴 싫어. 그깟 돈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클 텐데. 서울에 상가주택 하나만 물려받아도 우리 돈 걱정 안 하며 자식 키울 수 있을걸? 에휴, 욕심이 나긴 하지만 나도 당장은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야. 나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그래도 어머님 나한테는 무척 잘해주신 거 기억해. 입이 그렇게나 험하신 분이신데 나한테는 한 번도 험하게 말씀하신 적 없으셨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행동 너무하잖아. 어쩜 저러셔. 난 정말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 인간으로서 실격이야. 미안해. 그래도 당신 아버지인데. 아니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일단 우리 모아둔 돈으로 분가를 먼저 하자. 아버지랑 같은 집에서 살기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러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돈을 모아둔 덕분에 시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20평짜리 적당한 전셋집을 구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고 집을 나온 이후 시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집에 들여 살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신혼살림 차린 것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반대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시진 못하셨어요. 하지만 부부처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셨죠. 가끔 시아버지 명령으로 시댁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찬이고 청소고 하라는 명령이었죠. 제게만 그런 건 아니고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면서 시키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내키진 않았지만 반찬 좀 해드리려 시댁을 들리게 되었어요. 사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님이 독감이 크게 걸리셔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도 시아버님이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시댁을 찾아가니 시아버지의 젊은 새 여자는 울상이 되어서는 시부 병간호를 하고 있더군요. 제게 뭐하러 왔냐는 식으로 대했어요. 그때만큼은 이전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여잔 항시 진한 화장을 하고 분냄새를 풍기며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메이크업을 안 한 생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듯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정말 좁다 하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여자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땡땡고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아니다. 내가 당신 시어머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 그런 건 왜 묻니, 새아가? 네? 참나. 그러시던지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난 잘 모르겠는데. 너 23기 명자 아니니? 맞지, 명자? 밴드 동아리에서 베이스 치던 명자 아니야?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내 작은 동아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밴드부에서 노래를 불렀죠.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기억이 나기 시작하니 명확하더라고요. 그때 잠시나마 같은 밴드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명자가 분명했습니다. 무려 저보다 한 살이나 어린 후배였죠. 그때도 남자 문제에 많이 있었던 후배였어요. 내 이름을 어찌? 아니, 난 모른다. 제 기억이 분명하게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데려온 여자는 제 고등학교 후배 명자였어요. 저보다 한 살이나 어린 여자요. 어려 보인다 생각했는데 실제 나이를 알게 되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한마디로 지금 시아버지는 딸버린 여자하고 재혼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고등학교 동문을 여기서 내 며느리로 만날 줄이야. 잘 됐네. 앞으로 나 좀 도와줘야겠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너 왜 우리 시아버지 만나는 거야? 너 꽃뱀이니? 내가 기억하긴 네가 지금 31살 아니야? 너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를 왜 만나는 거야? 너 설마 돈 때문이니?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 아니라면 내가 왜 저 늙은이를 만나니?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당장 헤어져. 지금 네가 말한 거 아버님한테 다 말하기 전에 헤어지라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만남이니? 얘가 뭘 모르네. 네 시아버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셔. 네 시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옆에 있는지 모르시겠냐? 이 맹꽁아.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으며 윈윈하는 관계인 거야. 나는 돈을, 너희 시아버지는 내 젊음을. 이 정도면 잘 맞는 비즈니스 아니니? 뭐라고?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명자가 저희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도 경악스러웠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시아버지에게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남편 형제들에게 모두 말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와 시부와의 관계를 다 말해주었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때 첫째 아주버님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나는 거 무척이나 반대했어. 그런데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니 이제는 찬성이야. 뭐라고? 형 제정신이야? 지금까지 뭐 들은 거야? 못 들었어? 재산이 목적이라고 하잖아. 넌 지금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반대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접근한 목적이 분명한 꽃뱀인 거잖아. 그런데 그냥 인정해주자고?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다잖아. 그리고 괜찮다고 하시고 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 나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너희들은 본 적 있냐? 나도 그의 의견에 동의해. 아버님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 10년? 오래 사시면 20년?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할 땐 10년이야. 당뇨도 심하시잖아. 10년 동안 재산 좀 쓰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면 좋은 거 아니야? 그만한 효도가 또 어디 있겠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럼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이야. 난 어쨌거나 아버님이 새 여자 만나는 거 찬성이야. 나는 뭐 좋아서 찬성하겠니? 그 여자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다면서. 나보다 어린 여자 시어머니로 들이는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형제들과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러 모인 거지만 의견은 다들 달랐어요. 첫째 아주버님 내외는 시아버지가 새 여자를 들이는 것을 찬성했고 둘째 아주버님은 모르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반대 입장이었죠. 난 분명하게 반대해요. 새언니는 언니 부모여도 찬성할 거예요? 나 솔직히 아버지 돈도 그 여자한테 가는 거 싫어요. 내가 유산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돈 우리 엄마 돈이기도 하다고요. 내가 왜 우리 엄마 돈을 그 불륜녀한테 가져다 바쳐야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도 아가씨 의견에 동의해요. 다들 자신들의 의견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겁할 만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저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시누이와도 결의를 다졌어요. 절대 반대하겠다고요. 그리고 모두들 시댁에 모이자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새엄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모셔라. 이전에는 다들 싫다고 했지만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해. 저희 의견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는 찬성이에요. 제가 깍듯하게 새어머니라고 불러드릴게요. 새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형. 주원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할 거야. 앞으로는. 제가 왜요? 너희들 동생 생겼다. 우리 꽃사슴 이제 임신 5개월 차야. 이 나이에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주거라. 이 사람도 내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누가 뭐래도 내 안사람이 된 거야. 몰라요. 부끄럽게. 다들 아버님 말씀 잘 들었지? 앞으로 내가 너희들 새어머니, 새시어머니니까 잘들 지내보자. 이렇게 한 번에 자식들이 많이 생기니 제가 복이 있네요, 여보. 모두들 경악을 했는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시아버지가 임신을 시킬 능력이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뭐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모두들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내일부터는 월화는 첫째가, 수목은 둘째가, 금토는 셋째, 그리고 일요일에는 우리 딸이 나 좀 케어해주면 좋겠어. 내 뱃속에 너희들 동생이자 도련님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수고 좀 해줘야겠다. 알겠지? 설마 싫다는 사람은 없겠지? 안 그래요, 여보? 대꾸할 말도 생각 안 났어요. 임신한 것도 놀라웠고 자기 몸종으로 쓰겠다며 며느리들을 호출하는 어린 새 시어머니. 명자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들 대답이 없어? 새어머니 말씀이 말 같지가 않냐? 예전에는 그렇다고 치자.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 않냐? 니들 동생 말이야. 아이 어서들 대답 못해. 내 지금부터 너희 새엄마한테 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유산을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들 시댁에서 나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달리 의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명자 뱃속에는 저의 어린 도련님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말이 돼요? 우리 아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저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해. 그리고 새어머니는 30 초반이니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쯤에서 인정하고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해. 오빤 참 태평하게 말한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 돈 다 가져가는 거 지켜볼 참이야? 이제 아들까지 가졌다잖아. 그럼 당장 곡간부터 다 쓸어가려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더 잘하라고. 아버지 말 못 들었어? 잘하는 만큼 유산을 나눠주신다고 하잖아. 너도 불만 좀 그만 말하고 현실을 인정해. 엄마 돈 뺏기는 게 싫으면 아버지 말을 따르는 척이라도 좀 해라. 언제까지 막내라고 응성만 부릴 거야. 결국 첫째 아주버님 말대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싫었어요. 유산도 받는 건 관심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저도 제 고등학교 후배인 명자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수발들기 싫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걸요. 결국 형님들은 아버님 말씀대로 순번을 정해 매일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갔어요. 심지어 첫째 형님은 시댁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버님과 새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드렸죠. 저희와 있을 때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 시어머니에게 참 살갑게 잘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꼬박꼬박하며 잘 따랐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 형님도 첫째 형님 못지않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원래 시어머니에게도 당해보지 못한 시집살이를 새파랗게 어린 새 시어머니에게 당하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만삭이 되면서 시집살이를 더욱 심하게 시켰죠. 안방 화장실이랑 거실 화장실 좀 청소해라 셋째 아가. 그리고 오늘은 네 도련님이 백숙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백숙 좀 준비하고 푹 고아야 한다. 한여름인데 백숙이요? 임신 중이시라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하시잖아요. 백숙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날도 이렇게 푹푹 찌는데 내가 먹고 싶다니? 뱃속에 도련님이 먹고 싶다잖아. 여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것도 제가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네요.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청소와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준비하니 갑자기 입덧이 왔다며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갈비찜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만삭에 무슨 입덧이 와요. 넌 왜 이렇게 토를 달아? 내가 하라면 바로 네 하고 해야지. 못 먹겠다면 어서 치우고 다른 걸 준비하면 되지. 말끝마다 말대답을 하네 이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저는 조용히 명자를 작은 방으로 불렀죠. 적당히 해.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못 시켜서 안달이야. 얘 봐라.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반말이니? 반말 안 하게 생겼어? 적당히 하라고. 일부러 지금 나 괴롭히는 거잖아. 명자는 제 말에 갑자기 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눈치챈 거야? 곰처럼 생겨서는 그래도 눈치는 제법 있네. 너무 재밌는데 어째? 너도 내 입장 돼봐라.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지. 배는 불러서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나도 좀 즐기자. 그때 방문을 열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명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더라고요. 미안하다 새아가. 백숙 만드느라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주렴. 나는 괜찮은데 뱃속에 아기가 놀라서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셋째 아가, 네가 이 사람한테 소리 질렀냐? 감히 네 시어머니한테? 아직도 시어머니로 안 보여?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아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쓰겠구나.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이 나가라니까. 화를 내는 시아버지 뒤에서 명자가 웃으며 메롱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가 드륵드륵 갈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쫓겨나서 집으로 왔어요. 다음 날 형님들과 모임을 가졌죠. 모두 저와 비슷한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명자는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고 있었나 봐요. 말도 마. 나는 저번에 집에 있는 커튼을 전부 떼서 손빨래 했다니까. 자, 여기 봐. 아직도 손톱이 벌어져서 물만 닿으면 아파.
그리고 이게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밥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속으로 좋아했는데 세상에 짜장면을 직접 만들라네. 면발도 밀가루 밀어서 직접 만들래. 세상에 내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타면을 만들어봤다. 아직도 어깨가 아파. 자장면? 그 정도면 웃으면서 해주지. 난 그것이 달팽이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야밤에 달팽이 구하러 다녔다니까. 아주 우리 엿먹이는데 도 같은 것이야. 그리고 요즘에 그 기집애 속옷도 손빨래 해주고 있다.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해서 엎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어.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복수한다. 니들도 기대해. 겨우 속옷이요? 그건 힘들지는 않죠. 전 커튼 다 빨고 나니깐 그 다음날 베란다 창문을 다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집 20층인 거 아시잖아요. 저 2층만 올라가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발발 떨어요. 그런데 20층 집 베란다 창문을 다 닦았다니깐요. 저 떨어져서 8시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위험하게 그런 거 왜 하냐고 하니까 그것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닦았대요. 제가 미쳤어요. 갑자기 베란다에 붙어서 창문을 닦게? 진짜 그 여자 뻔뻔하게 거짓말 잘한다니까요. 동서, 자네 고등학교 후배라며. 말 좀 잘 해줘봐. 해도 너무해서 그러는 거야. 말해 뭐해요. 얼마 전에 불러서 말해봤죠. 근데 저희 괴롭히는 게 재밌대요. 진짜 사탄도 그 여자 하는 거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걸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랑 저 사이 이간질해서 저 어제 시아버지한테 엄청 깨지고 돌아왔어요. 꼴 보기 싫다고 당분간 나타나지 말라는데 뭐 잘 됐죠. 형님, 이거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님한테도 안 당해본 시집살이를 저보다 어린 것한테 이리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희는 돈을 모아 시아버지 댁에 가정부 한 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의 명자는 왜 아까운 돈을 그런 곳에 쓰냐며 오히려 저희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뒤에서 시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니 당당했던 거예요.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니들은 남편들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싶냐? 집에서 노는 니들이 잠깐씩 나와서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아이고자 그걸로 힘드네 뭐하네.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것들. 이게 다 풍족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럴 돈 있으면 뜻깊은 곳에 써. 너희들이 가정부 고용하겠다는 그 돈 앞으로 돈 모아서 네 시어머니 용돈으로 드리거라. 알았어 몰랐어. 왜들 대답이 없어. 니들은 꼭 내가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으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혹 때려갔다가 혹을 쌍으로 붙이고 온 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 달 뒤 마침내 시어머니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출산을 하자마자 시누이가 시아버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형님들은 모두 시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었어요. 제가 그 애기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요. 조만간 결과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핏줄이 아니야. 애기 생긴 것도 봐요. 이상하게 생겼지. 정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불법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예요. 그런 거 사설기관이 많아서 괜찮아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요. 우리 아빠 아이 아니면 바로 저랑 같이 쳐들어가서 그 요망한 것 같이 끌어내요, 새언니. 한 번도 시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던 시누이가 갑자기 시댁에 드나들었던 건 이번에 태어난 아기 도련님의 머리카락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시아버지와 일치했어요. 해당 결과에 시누이는 망연자실했죠.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생각하며 새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왔던 시누이는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일말에 기대를 하던 저와 형님들도 똑같이 실망을 했죠. 결국 저희 모두들은 새 시어머니를 완전히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대박! 나 엄청난 거 보고선 너한테 바로 전화하는 거야. 무슨 일? 알아듣게 좀 말해봐. 제 친구 은혜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는 저와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제 절친이었어요. 그동안 새 시어머니에게 당해오던 저희들은 은혜의 전화 한 통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죠. 네 시어머니 말이야. 명자 9년.
내가 얼마 전에 명자를 봤다니까. 그래? 어디서? 그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야? 당연히 흥분할 만한 대박이지. 글쎄, 어떤 아저씨랑 같이 팔짱 끼고 모텔을 들어가더라니까. 아저씨랑 모텔?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시고? 당연히 아니지. 너희 시아버지보다 젊은 사람이었어.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 은혜의 말은 이랬습니다. 은혜는 남편과 양평으로 여행을 갔더래요. 그리고 양평의 많은 모텔가에서 제 새 시어머니를 발견한 거죠. 그것도 젊은 남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그곳을 들어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 당장 형님들을 소집했습니다. 시누이도 불렀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알렸어요. 우리에게 아직 찬스가 있다고요. 고맹랑한 것이 우리를 능멸해? 역시 만나는 젊은 남자가 있었네. 하긴 그럴 것 같았어. 관상을 딱 봐. 남자 좋아하게 생겼지. 와, 돈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애도 갔더니 진짜 만나는 남자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대박이다. 인생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사네. 진짜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네요. 형님들, 이제 어쩌죠? 이거 아버님한테 말해야겠죠? 새언니,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서 말하면 고깃집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빠는 그 기집애 편 들겠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증거요? 어떻게? 사진이라도 찍어둬야 하나요? 아가씨 말이 맞아. 증거가 필요한 일이야. 양평까지 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동네에서는 조심조심 한다는 거야. 다들 그 여자 외출하는 거에 주시하고 그 앙큼한 것이 외출할 때 서로에게 바로 연락해주자. 대기하고 있다가 다 같이 미행해서 현장을 덮치는 거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지. 역시 형님 똑똑하세요. 우리 그렇게 해요. 손에 핸드폰 꼭 쥐고 있다가 서로한테 연락 오면 바로 출동해요. 기대되네요. 제가 이런 날만 진짜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졸이며 대기를 타고 있었죠. 기회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왔습니다.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우리 남편 좋아하는 장어 좀 푹 관놓고 있어. 요즘 기력이 딸리시다네. 그리고 도련님 잘 보고 있고. 네, 다녀오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전 바로 형님들과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연락을 받은 형님들과 시누이는 집에서 바로 출발을 했고 저는 명자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차를 몰아 따라갔어요. 시아버지는 병원을 간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카시트에 태워 따라갔죠. 명자도 역시나 차를 끌고 양평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양평의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그곳 위치를 형님들에게 알려주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기 도련님은 빽빽 울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네 엄마 미행하는 건데 너도 데리고 다녀서. 1시간쯤 지나니 형님들과 시누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나갔죠. 그 남자 봤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요. 남자는 못 보고 명자, 아니, 새 시어머니 혼자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고요. 새 시어머니는? 새언니, 그냥 명자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일단 현장을 덮쳐야 하니 들어가자. 다들 조심해. 현장을 걸리면 그 정신 나간 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들 알다시피 정상인이 아니잖아. 몇 호실로 들어간지는 제가 모르는데 어쩌죠? 그건 나한테 맡겨. 그렇게 저희 4명은 호기롭게 모텔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가서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쓴 여자가 몇 호실로 갔냐고 물어보았죠. 하지만 카운터에 있던 사람은 절대 모르고 알아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말을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때 첫째 형님이 핸드백에서 돈다발을 꺼내들면서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었어요. 카운터에 있는 남자도 갑자기 돈을 내미는 형님 모습에 놀라했죠. 말해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요? 지금 당장 말 안 해주면 지금 문제 생기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여자 4명이 지금 눈이 뒤집혔는데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돈 받고 말해요. 당신이 말해준 거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몇 호실인지 그것만 말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렇게 큰 돈을 내미나 생각했습니다. 카운터의 남자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 돈을 보고는 마침내 그 돈을 받더라고요. 504호예요. 제가 말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키예요. 큰 소리 나면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머리털을 뽑더라도 나가서 하셔야 돼요. 걱정 마요.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다 뽑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나가서 다 뽑을게요. 저희는 바로 카운터 남자가 알려준 504호로 올라갔습니다. 첫째 형님이 열쇠로 문을 확 열고 달려 들어갔죠. 저희도 따라서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명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정체에 첫째 형님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죠. 이 미친 인간아, 너 제정신이야?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첫째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의 큰형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당신 새엄마잖아. 당신 미쳤어? 그런 거야? 당신, 여기 어찌 알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이고, 우린, 어머니가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고민 상담차. 정말 비굴한 변명이더라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옷을 입지 않고 한 침대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명자, 너 미쳤니? 아버님도 모자라서 첫째 아주버님도 꼬신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명자 머리카락을 잡아 때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털이란 털은 다 뽑을 기세였죠. 형님, 털은 나가서 뽑으셔야. 하지 마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보, 진정해, 여보. 여보, 그만하라고.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신나게 메타작을 하던 첫째 형님은 조금 진정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명자, 너 솔직히 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돈 좋아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달려가서 시아버지한테 다 말하면 넌 돈은커녕 고소당해서 위자료를 오히려 물어주게 될걸?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니들 사이 시아버지 만나기 전이야 후야? 저는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큰형님에게 물어보니 첫째 아주버님이 바람징후가 많이 보였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명자를 만나기 이전부터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버님이 명자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니 큰형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명자를 시아버지 만나기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 큰형님의 협박이 통했는지 명자는 술술 불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 아니 지숙이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시켜서 만난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거기 들어가서 안주인 행세하다 보면 자기 아빠 금방 죽을 거고 그러면 유산 받아서 저한테 나눠준다고 했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이 남자가 다 시킨 일이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명자가 우리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는 첫째 아주버님이 시켜서였던 거였어요. 유산을 모두 독차지하고 싶었던 아주버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명자는 사실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대요. 그 집 단골이 첫째 아주버님이었고 자주 만나다가 둘은 연인 사이가 된 거였어요. 그것도 꽤나 오래된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주버님이 명자에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아주 많은데 자식들도 많아서 자기 몫이 너무 적어졌다고요. 그래서 명자에게 자기 아버지를 꼬셔서 재산을 빼내자고 한 거였습니다. 명자가 모든 사실을 까발리자 아주버님은 잽싸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따라갔지만 아주버님이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얼마나 빠르던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명자만 붙잡아서 모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태워 시댁으로 향했죠. 지숙 언니, 나 망한 거 맞지? 이제 나 끝난 거지? 나 어쩜 좋아. 내 인생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짓을 왜 했어? 그래도 도련님은 나왔으니까 양육비는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 그래도 이제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그게 사실은 이 아이도 언니 시아버지 아이가 아니라 언니 아주버님 아이야. 뭐라고? 너무 놀라 순간 가로수를 들이박을 뻔했습니다.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도련님인 줄 알았던 뒷좌석의 그 아이도 시아버지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첫째 아주버님의 아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 도련님이 아니라 제 조카였던 거죠. 남자는 친자 검사를 할 때 Y 염색체로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친자 검사를 할 수가 없대요. 여자는 Y 염색체가 없으니까요. 대신 손녀는 할머니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의 아들이 첫째 아주버님이니까 첫째 아주버님의 아이는 시아버지하고도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음식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잃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명자를 따로 부르시더니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곤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라고 했습니다. 1억은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던 손자를 위한 돈이라고 하며 그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라고 하셨어요. 명자는 아이를 데리고 울면서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도 마음이 조금 아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꼬여버린 저 아이의 앞날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아이가 대체 무슨 죄랍니까? 첫째 아주버님은 도망을 간 이후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세요. 회사도 무단으로 결근하더니 결국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큰형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기력을 잃으시더니 최근에는 부쩍 늙으시고 당뇨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풍채가 좋으신 편이었는데 완전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가죽만 남은 작디작은 노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더니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내 집에 평등하게 나눠서 주셨죠. 다만 첫째 아주버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큰형님에게 그 유산을 모두 주셨죠.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깰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범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첫째 아주버님이 잡히면 그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자기 부모에게 어찌 그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도 읽어 내려가며 너무 충격적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가족분들은 훨씬 더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